서울가정법원의 조정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은 차가운 권위를 내뿜었고,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은 방 안의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대한 강처럼 느껴졌다. 테이블 한쪽에 앉은 강민혁 JH그룹 회장은 값비싼 스위스 시계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그에게 이혼 조정 절차는 성가신 사업 미팅보다도 못한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그의 아내 서희화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3년 전 민혁이 직접 고아원에서 발견하여 아내로 삼은 여자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차분한 네이비색 원피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었다. 강민혁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저 무표정한 얼굴, 늘 순종적이기만 하던 태도. 처음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둠으로써 그는 자신의 성공과 관대함을 과시할 수 있었다. 서희화는 그의 완벽한 트로피였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변덕스러운 애정을 식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낡고 지루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회장님, 곧 시작될 겁니다. 옆에 앉은 JH그룹의 법무팀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로 꼽히는 최진우 변호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혁은 고개만 까딱였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서희화에게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위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참이었다. 민혁의 재산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못한 금액이었지만 고아 출신의 여자에게는 과분한 대가라고 그는 생각했다.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늘 그랬으니까. 조정관이 들어오고 형식적인 절차가 시작되었다. 민혁은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딴 생각에 잠겼다. 이 지긋지긋한 절차가 끝나면 그는 언론에 발표할 새로운 약혼녀 신진그룹의 막내딸과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서희화와 달랐다. 야심 넘치고 화려하며 그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여자였다. 서희화와의 결혼이 자선사업 같은 것이었다면 새로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최진우 변호사가 일어나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혼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고 강민혁과 피고 서희화는 회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최 변호사는 준비된 위자료 액수와 재산 분할 조건을 나열했다.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서희화 측의 젊은 변호사는 불안한 듯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 역시 민혁이 선임해준 그저 구색 맞추기용 변호사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강민혁의 통제에 있었다. 조정관이 서희화에게 시선을 돌렸다. 피고 서희화 씨, 원고 측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민혁은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울먹이며 애원하거나 아니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뿐이었다. 그러나 서희화는 울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년간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여자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이 강민혁을 향했다. 늘 순종과 공허함만이 담겨있던 그 눈동자에
지금은 차가운 강철 같은 빛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느낌이었다. 서희화는 자신의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변호사님,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더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젊은 변호사의 눈이 당황으로 커졌다. 네, 서희화 씨. 그게 무슨... 서희화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조정관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재판장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늘고 떨리지 않았다. 또렷하고 힘있는, 법정의 모든 일을 압도하는 목소리였다. 저는 제 변호사를 해임하겠습니다. 방 안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최진우 변호사는 미간을 짚었고 강민혁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 여자가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변호사를 해임하고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유치한 발악인가? 조정관은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직업적인 어조로 물었다. 피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변호사 없이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서희화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조소도, 비웃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계획한 자의 절대적인 자신감이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조정관을 넘어 경악과 불쾌감으로 굳어진 강민혁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지금부터 제 자신을 직접 변호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희화라는 인형의 껍질이 산산조각 났다. 3년 동안 완벽하게 자신을 숨겨왔던 한 여자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민혁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버리려 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온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제 자신을 직접 변호하겠습니다. 서희화의 선언은 얼음물처럼 조정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노련한 조정관조차도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어처구니 없다는 실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감히 내 앞에서 그가 베푼 자비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주제에 이제 와서 가짜는 반항을 하는 것인가? 피고, 조정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여기는 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률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피고에게 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재구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이 말을 짚으며 나섰다. 재판장님, 제 전 의뢰인이 잠시 감정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아니요. 서희화가 최 변호사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정관을 향해 있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 옆에 놓아두었던 평범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가방에 쏠렸다. 강민혁은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을 기억했다. 그 안에는 늘 책 한 권과 작은 화장품 파우치 같은 것들만 들어있었다.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 가방에서 뭘 꺼내서 어쩌겠다는 건가? 딸깍 가방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러나 서희화가 꺼낸 것은 책이나 화장품이 아니었다. 두툼한 서류철이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그러나 그 무게만으로도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서류철. 그녀는 그것을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쿵 하는 낮고 묵직한 소리가 강민혁의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기한 이혼 사유, 회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뜻밖의 말이었다. 최진우 변호사와 강민혁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사실 저는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회복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서희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처음으로 강민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부용 메스로 상대를 샅샅이 파헤치는 외과 의사의 눈빛이었고,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 이혼의 진짜 사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JH그룹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행된 피고 강민혁 씨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윤리적 파탄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최진우 변호사가 황급히 그의 팔을 잡으며 저지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피고는 지금 이혼 조정과 아무 관련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조정관의 얼굴도 굳어졌다. 피고, 발언에 주의하십시오. 입증할 수 없는 비방은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재판장님, 서희화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지휘하듯 우아한 손길로 서류철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입증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녀는 서류철에서 첫 번째 문서를 꺼내 들었다. 증거자료, 갑제 1호. JH그룹이 지난 5년간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비자금 내역입니다. 총액은 5천억 원을 상회하며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진우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천억. 그 액수는 물론 차명 계좌의 존재는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핵심 임원만이 아는 기밀 중의 기밀이었다. 서희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증거자료갑 제2호 정관계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된 불법 로비 자금 명세서와 그 대가로 받은 특혜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있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혁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녹취록, 그건 불가능했다. 모든 대화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자료갑 제3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종 정황 보고서입니다. 개미 투자자 수만 명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작전 세력의 배후에 강민혁 회장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증거자료갑 제5, 증거자료갑 제5. 서희화의 입에서 JH그룹의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씩 터져 나올 때마다 조정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단순한 협박이나 허풍으로 치부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JH그룹의 심장부를 겨눈 비수였다. 강민혁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는 어느새 공포로 변해 있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누구지? 누가 감히 나를 배신했지? 그의 머릿속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최진우 변호사가 정신을 차리고 격렬하게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모든 것은 날조된 것입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혼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조정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넋을 잃은 표정으로 서희화가 제시한 서류 사본 몇 장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법조인으로서 그는 직감할 수 있었다. 이 서류들은 진짜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 이 작은 이혼 조정실에서 열리고 있었다. 서희화는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고 서류철을 닫았다. 그리고는 패닉에 빠진 강민혁과 그의 변호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최진우 변호사님, 그리고 강민혁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당신들은 3년 동안 저를 서희화로 알고 있었지요. 순종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언제든 내쳐도 상관없는 그런 여자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법조계와 금융계의 어두운 이면에서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최진우 변호사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그것은 실체가 없는, 업계에 떠도는 괴담 같은 것이었다. 부패한 거대 기업만을 골라 내부로 침투해 완벽한 증거를 수집한 뒤 흔적도 없이 무너뜨린다는 전설적인 인물. 아무도 얼굴을 본 적도, 진짜 이름을 아는 이도 없는 그림자. 서희화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헬레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최진우 변호사는 자기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전설이, 괴담이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강민혁 회장의 아내라는 가장 완벽한 위장 신분으로 강민혁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공포에 질려 떠는 모습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과 한 침대를 쏘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의 손에 의해 이제 막 붕괴의 서곡을 울리고 있었다.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는 강민혁의 걸음은 도망에 가까웠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를 둘러쌌다.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쏟아지는 질문들이 귀를 찢을 듯했다. 회장님, 이혼 조정에서 비자금 얘기가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서희화 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JH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강민혁은 평생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겨우 준비된 채 몸을 실었다. 육중한 방탄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 안에 남은 것은 그의 거친 숨소리와 옆자리에 앉은 최진우 변호사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뿐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최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헬레나.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악몽처럼 맴돌았다. 강민혁은 대답 대신 차 안에 비치된 크리스탈 위스키 병을 집어 던졌다. 병은 맞은편 시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값비싼 가죽 위로 독한 알코올이 쏟아졌다. 그 계집애, 그의 입에서 야수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 죽은 쥐새끼 같은 년이 감히 나 강민혁을 가지고 놀았어. 3년.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분고분하게 자신을 따르던 모습, 조용히 책을 읽던 모습, 무슨 말을 해도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짓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완벽하게 속았다.
자신이 만든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기 위해 심어진 암살자였다. 굴욕감에 온몸의 피가 들끓었다. 차량이 JH그룹 본사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민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김 실장, 당장 회장실로 올라와 법무팀, 홍보팀, 대관팀 책임자들 전부 집합시켜 1분 안에. 회장실은 곧바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강민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불같이 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홍보팀 지금 당장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 오늘 법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나가지 못하게 막아. 우리 광고비가 얼만지 잊었어. 말 안 듣는 놈들은 앞으로 국물도 없을 거라고 똑똑히 전해. 법무팀 최 변호사. 당신이 책임지고 서희와, 아니 헬레나라는 그년의 뒷조사를 해. 출신, 과거, 인간관계, 돈 문제, 남자 문제,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약점을 찾아내. 만약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언론에 터뜨려 전연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러운 꽃뱀으로 만들어버려. 대관팀 당신들은 지금 즉시 청와대랑 검찰 쪽에 있는 우리 라인들 전부 가동해. 이 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해. 그동안 우리가 저들에게 뿌린 돈이 얼만데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왔다고 전해. 그의 명령에 임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JH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강민혁이라는 주인의 분노에 맞춰 한 여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이게 바로 힘이다. 아무리 헬레나인지 뭔지 날고 기는 년이라도.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거대 그룹 앞에서는 한낱 버러지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보고가 들어온 것은 홍보팀이었다. 회장님, 주요 언론사들은 전부 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정체불명의 괴문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JH그룹 비자금 X파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다. 내용은 서희화가 법정에서 제시했던 증거 자료를 훨씬 더 상세하게 풀어쓴 것이었다. 출처도, 유포 경로도 추적할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론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보고는 최진우 변호사에게서 왔다. 회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희화라는 여자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고아원 기록부터 학창시절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흠잡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헬레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강민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쓸모없는 놈 유령이 어떻게 법정에 나타나서 증거를 내밀어 찾아내 반드시 찾아내란 말이야. 최악의 소식은 대관 팀장에게서 전해졌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보고했다. 회장님,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님도, 검찰총장님도 모두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겨우 연결된 한 의원 말로는 이미 저희 그룹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서희화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저희가 손쓸 수 없는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이미 검찰 최고위층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강민혁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막혔다. 모든 방향이 막혔다. 언론도, 법도, 정치 권력도. 그가 평생 돈과 협박으로 주물러왔던 모든 것들이 그녀의 손안에서 무력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 방패를 세워두었던 것이다. 그 시각 서울 어딘가에 눈에 띄지 않는 오피스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방 안에서 서희환은 무표정한 얼굴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2명의 팀원이 함께였다. 한 명은 전직 국정원 소속의 해킹 전문가였고, 다른 한 명은 국제분쟁 전문 로비스트 출신의 전략가였다. 대표님, 해커가 말했다. JH 측에서 언론 통제를 시작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플랜 B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회 서버를 통해 정보가 확산 중입니다. 막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퍼져나갈 겁니다. 잘했어. 정치권도 예상대로입니다. 전략가가 보고했다. 저희가 미리 접촉해둔 야당 의원이 특검을 발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당 내 양심 세력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이 믿었던 부패한 라인은 이제 그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를 버릴 겁니다. 서희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한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JH그룹 본사 빌딩의 회장실을 비추는 아무도 모르게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가 절망에 빠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희환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강민혁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은 그날 시작된 복수였다. 3년간의 위장 결혼은 그 복수를 위한 가장 고통스럽고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다. 다시 JH그룹 회장실, 모든 부하들을 물리고 강민혁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이룩한 왕국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하며 강력한 적이었다. 지난 3년간. 자신은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인 줄 알고 품에서 키워온 것이었다. 처음으로 강민혁의 마음에 진짜 공포가 자리 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막 자신의 사형 집행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는 전운에 휩싸였다. 밤사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JH그룹 엑스파일은 단순한 뜬 소문을 넘어 모든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증권거래소의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리기도 전부터 객장의 전광판 앞에는 불안한 표정의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가 장이 열리자마자 재앙이 시작되었다. JH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시초가부터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개장 1분 만에 하한가, 매도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뒤덮었다. 매도 JH그룹 물량 전부 던져. 반대매매 터진다. 빨리 처분해. 객장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투자자들의 절규와 비명이 뒤섞였다. JH그룹이라는 단단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서희환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희열이나 흥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예상대로입니다. 전략가 팀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단순히 정보를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가장 신뢰도 높은 해외 투자 전문지와 익명의 최고 애널리스트 블로그 몇 군데에 동시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덕분에
단순한 가십이 아닌 내부자 고발의 신뢰성을 얻었습니다.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외과수술처럼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서희환은 강민혁과 JH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 즉 탐욕으로 쌓아 올린 신뢰를 정확히 겨냥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이룩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JH그룹 본사 30층의 대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강민혁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범죄에 깊숙이 연루된 공범자들이었다. JH그룹의 침몰은 곧 자신들의 파멸을 의미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의 말에는 강민혁의 사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책임 추궁을 할 때가 아닙니다. 강민혁의 가장 오랜 신복인 박 부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주가 방어가 시급합니다. 강민혁은 불쾌감으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이 판의 지배자는 자신이어야만 했다. 모두 동요하지 마시오. 이건 그 미친년의 바라길 뿐이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이지.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시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임원들을 휘어잡기 시작했다. 첫째, 기획조정실은 즉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시오. 우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으며 경영진은 회사 가치를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요. 둘째, 법무팀은 엑스파일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유포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전원 고소하시오. 셋째, 나 강민혁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소.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번 사태의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있음을 암시할 거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불순물을 솎아낼 기회요. 그의 단호한 명령에 혼란에 빠졌던 임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래, 우리에겐 아직 막강한 자금력과 권력이 있다. 늘 그래왔듯 돈과 법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빠르게 수습되었고 JH그룹은 조직적으로 방역에 나섰다. 얼마 후 강민혁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불행한 개인사 이혼을 악용해 회사를 흔들려는 비열한 음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막대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자신감을 과시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고 시장은 잠시나마 반응하는 듯했다. 폭락하던 주가는 하한가에서 벗어나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서희와의 아지트 팀원 중 한 명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가가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희환은 대형 화면에 비친 강민혁의 뻔뻔한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위기를 돌파해왔죠. 하지만 썩은 기둥에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해커 팀원에게 고갯짓했다. 이제 두 번째 선물을 보낼 시간이에요. 이번 타겟은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할 그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JH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 오직 그들에게만 열람 권한이 부여된 암호화된 이메일이 발송되기 시작했다.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제목은 JH그룹 해외 비자금 실사 보고서였다. 그 안에는 X파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쓴 구체적인 회계 장부와 송금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오후가 되자 주식시장에 두 번째 충격파가 덮쳤다. JH그룹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강민혁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자사주 매입으로 겨우 버티던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JH그룹의 임원들은 다시 패닉에 빠졌고 강민혁의 회장실에는 절망적인 보고가 빗발쳤다. 그날 밤 모든 업무가 끝난 늦은 시간 강민혁의 회장실 문을 박 부회장이 조용히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고뇌로 깊게 주름져 있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다.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심합니다. 더 이상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민혁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박 부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이것은 부하로서 주군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문과 남은 인생을 지켜야 했다. 회장님께 솔직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출되었다는 그 해외 비자금 장부, 그거 진짜입니까? 그 질문은 강민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30년간 자신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신복의 입에서 나온 명백한 불신이자 경고였다. 그의 철옹성 같던 왕국에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 부회장을 바라보았다. 한때 가장 충직했던 개의 눈에서 이제는 낯선 경계심과 이빨이 희미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그는 벌써 사면촉에 몰려 있었다. 박 부회장의 질문이 남긴 싸늘한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강민혁의 제국을 향한 두 번째 대포가 발사되었다. 이번에는 시장이 아닌 국가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속보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전 JH그룹 본사와 강민혁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두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앵커의 단호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졌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시민들도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장인들도 모두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JH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서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거대 재벌의 심장부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서희화의 아지트에서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드디어 시작됐군요. 전략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작일 뿐입니다. 서희화가 차갑게 답했다. 강민혁의 힘은 검찰 내부에도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수사팀이 부패한 검사들로 채워진다면 이 모든 건 보여주기식 쇼로 끝날 겁니다. 수사팀 지휘 라인을 파악해 주세요.
가장 강직하고 절대 매수되지 않을 검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적을 쓰러뜨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의를 집행할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민혁에게는 다음 단계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리는 신호탄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관계라는 이름의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금융권에서 발생했다. JH그룹의 주거래 은행장이 긴급 면담을 요청해왔다. 늘 자신 앞에서 허리를 굽히기 바빴던 그는 오늘따라 낯설 만큼 냉정하고 사무적인 태도였다. 회장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행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귀사의 주가 불안 정성을 근거로 JH그룹에 대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거대 그룹은 끝없는 대출과 상환을 통해 현금을 순환시키는 자전거와 같았다. 돈줄이 막히는 순간 그 거대한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보아, 김 행장, 우리가 당신 은행에 예치한 돈이 얼마인데 이럴 수 있어.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강민혁이 윽박질렀지만 은행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회장님, 이건 제 결정이 아니라 은행단의 결정입니다.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균열은 정치권에서 일어났다. 강민혁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다시피 한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늘 먼저 안부를 물어오던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 강민혁이요. 지금 검찰 놈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당장 손을 써서 막아줘야 할 것 아니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강민혁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강 회장,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내가 나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오.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당신과 엮였다가는 내 정치 생명도 끝장이오. 그러니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아주시오. 뚝 전화가 끊겼다. 강민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벽에 부딪힌 전화기가 산산조각 났다. 자신이 먹이를 주던 개가 이제 와서 주인의 손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고립은 재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속한 재벌 총수들의 비밀 모임에서 그는 공식적으로 제명되었다. 이유는 그룹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 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며 피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침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회장실에 홀로 남은 강민혁의 눈에 핏발이 섰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한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유령선에 홀로 남겨진 선장 같았다. 그의 이성은 편집증적인 의심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정보가 센 거지 헬레나. 그년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 내부 배신자가 있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배신한 놈이 숨어 있어. 그의 의심은 가장 먼저 박 부회장에게로 향했다. 며칠 전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민혁은 당장 박 부회장을 호출했다. 제인, 마치 강민혁이 섬뜩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물었다. 항상 내 자리를 넘보던 놈이었으니까. 내가 무너지면 회장 자리가 제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 계집애랑 손을 잡고 내 뒤통수를 친 거냐. 이 말이다. 박 부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충격과 모멸감에 입술을 떨었다. 회장님,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30년을 넘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끄러워. 강민혁은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박 부회장의 발치에서 유리잔이 박살났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평생을 바친 충성에 대한 대가는 모욕과 불신뿐이었다. 박 부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부하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입은 늑대의 눈빛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손으로 마지막 남은 충심마저 적으로 돌려쓴 것이었다. 한편 대검찰청 특별수사팀 사무실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독사라는 별명의 한지훈 부장검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JH그룹의 압수물 속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강민혁의 목에 직접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교활한 강민혁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서류는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그의 사무실로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어본 한지훈 검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번호 하나와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복잡한 암호 해독키가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왕의 목을 칠 칼은 왕의 금고 안에 있습니다. 한지훈 검사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헬레나가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검찰의 수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었다. 그는 즉시 스위스 사법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지시했다.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JH그룹 본사 빌딩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은 더 이상 성공과 번영의 상징이 아니었다. 곧 꺼질 운명에 처한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텅 빈 회장실을 지키고 서서 창밖으로 자신의 제국을 향해 밀려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적이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갇힌 그는 서서히 조여오는 압박감 속에서 홀로 미쳐가고 있었다. 강민혁의 제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 거세지는 동안 서희화는 그의 성벽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강력한 포격이라도 성문을 안에서 열어줄 조력자가 없다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검찰의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강민혁은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도 같은 인간이었다. 결정적인 증언. 그의 죄를 바로 곁에서 목격한 내부자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이 사람을 찾아야겠습니다. 아지트의 메인 스크린에 한 남자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이름은 윤태수. 10년 전 JH건설의 재무담당 이사였던 인물이었다. 사진 속 그는 반듯하고 총명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윤태수. JH건설이 시공한 한강대교 붕괴 사고 때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인물입니다. 전략가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다. 당시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5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서희화가 나지막이 말했다. 진짜 범인은 부실 자재를 사용해 공사비를 빼돌리고 안전검사를 매수했던 강민혁이었죠. 윤태수 이사는 강민혁의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는 JH제국의 첫 번째 주춧돌 아래에 묻힌 희생자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윤태수. 그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혁의 잔혹한 본성을 가장 처음, 가장 깊숙이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의 증언은 이번 사건에 정의라는 명분을 더해줄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다음 날. 서희화는 화려한 JH그룹 사모님의 모습을 완전히 지운 채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를 찾았다. 복도는 어둡고 습했으며 여기저기서 불쾌한 냄새가 풍겨왔다. 윤태수의 집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지난 10년간 이 남자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듯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문이 빼꼼 열렸다. 문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그녀를 쏘아보았다. 10년의 세월은 사진 속 총명했던 남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깡마르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다. 누구시오? 윤태수 씨 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윤태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웃음을 흘렸다. JH7에서 보냈나? 아직도 내게서 뜯어갈 게 남았나 보지. 썩 꺼져. 다시는 그 더러운 이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문이 닫히려는 순간 서희화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강대교 건설 당시 설계돼 명시된 H빔 대신 값싼 중국산 철근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건 강민혁 회장이었습니다. 안전검사를 담당했던 시청 공무원에게는 현금 5억 원이 건네졌죠. 그 돈, 강민혁 회장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계좌 번호는 서희화의 입에서 정확한 계좌 번호가 흘러나오자 윤태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문을 닫으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 정보는 오직 자신과 강민혁, 그리고 몇몇 핵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서희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누명을 벗겨주고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줄 사람입니다. 윤태수의 아파트는 어둡고 차가웠다. 서희화는 그와 마주 앉아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강민혁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복수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를 윤태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그러나 서희화가 내놓는 증거들은 그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들이었다. 그가 옥살이를 하는 동안 강민혁이 얼마나 더 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를 알게 되자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악마입니다. 윤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다리가 무너졌을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서희화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윤태수 씨,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장부, 강민혁이 미처 폐기하지 못했던 그 이중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그의 첫 번째 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입니다. 윤태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다시 그 악마와 맞서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대로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희화를 보았다. 연약해 보이는 저 여자의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 악마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서희화가 내부의 가장 강력한 칼을 손에 넣고 있을 때 강민혁은 스스로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있었다.
그의 편집증은 극의 달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내내 그들의 대화를 감시했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CCTV 화면을 되돌려보며 배신자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담긴 암호화된 서버의 접속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서버는 그의 모든 범죄 원장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고 오직 그와 비서실장인 김 실장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에 몇 주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내부 IP 주소에서 실패한 로그인 시도가 한 차례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강민혁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김 실장. 그놈이었어. 김 실장은 10년 넘게 자신의 그림자 역할을 해온 충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강민혁에게는 충성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배신에 대한 광기만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그는 당장 김 실장을 호출했다. 내 놈이었구나.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쥐새끼가.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김 실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 내 비밀 서버에 접속하려던 게. 내 놈이지 헬레나라는 년한테 내 정보를 얼마에 팔아넘겼나. 강민혁의 광기 어린 추궁에 김 실장은 기가 막혔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의심의 눈이 먼 주인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보안팀. 이 배신자놈 당장 건물 밖으로 끌어내. 김 실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억울함과 수치심 속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났다. JH그룹 로비에 내팽개쳐진 그는 자신을 모욕적으로 내려다보는 옛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주먹을 부르쥔 채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민혁은 알지 못했다. 몇 주 전 그의 저택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버에 흔적을 남긴 것은 바로 서희화였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서버를 해킹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내부 소행으로 보일 미끼를 던져 강민혁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던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건물 밖으로 쫓겨난 김 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강민혁의 그림자로 살면서 만약을 대비해 주인의 수많은 약점을 기록해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었다. 주인에게 버림받고 이빨을 드러낸 늑대였다.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헬레나 팀입니까?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강민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었다. 서희화가 심어놓은 내부의 칼들이 강민혁의 숨통을 조여오는 동안 강민혁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거의 마비되었지만 검찰 내부에 심어둔 마지막 끈앞풀 하나가 필사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이 윤태수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밤 비밀 안전가옥으로 이송하여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의 증언이 시작되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박한 목소리에 강민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윤태수, 모든 악행의 시작을 알고 있는 유일한 남자.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락에 쳐넣었던 그가 이제 자신의 목을 자를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횡령, 배임과는 차원이 달랐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다리 붕괴의 진실.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다.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둘 순 없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강민혁의 눈에 깃든 이성은 사라지고
흉흉한 광기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해결사,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한 상무를 호출했다. 그는 JH그룹의 공식적인 임원이 아니라 강민혁의 사적인 경호팀장이자 온갖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장이었다. 한 상무. 강민혁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내일 밤 윤태수를 이송하는 검찰 호송 차량의 예상 경로다. 이 길목에서 사고가 있어야겠다. 한 상무는 말없이 강민혁이 내민 지도를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질문하지 않는 기계였다. 단순한 사고로 보이면 안 된다. 완벽해야 해.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어야 하고 증거도 남기면 안 된다. 차량은 추락시켜서 불태워버려. 알아들었나? 네, 회장님. 그리고 이건 보너스다. 강민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현장에 이걸 남겨둬. 헬레나가 한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다. 대포 차량이랑 대포폰 몇 개를 준비했다. 추적하면 그 여자와 관련된 유령 회사로 연결되도록 손을 써놨어. 증인을 제거하려던 헬레나 팀과 검찰 사이에 총격전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꾸밀 수 있으면 더 좋고, EJ222, 이 기회에 두 놈을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거다. 그것은 악마의 계획이었다. 증인을 살해하고 그 죄를 자신의 적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완벽한 함정. 강민혁은 자신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무대 자체가 사실은 서희화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서희화의 아지트 미끼를 물었습니다. 전략가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고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흘린 윤태수 이송 계획 정보를 강민혁의 끈앞풀이 정확히 물어갔습니다. 방금 전 한 상무의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이동 경로는 저희가 설계한 A7 구역입니다. 모든 것은 서희화의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강민혁이 검찰 내부에 첩자를 심어두었음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막다른 길로 유인한 것이었다. 진짜 윤태수는 이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내일 밤 움직일 호송 차량은 맹수를 잡기 위한 미끼를 실은 텅 빈 덫이었다. 드론 및 CCTV 감시망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A 해ብል 구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는 저희 통제해 있습니다. 한 상무팀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녹화될 겁니다. 한지훈 검사 측에는 연락 완료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서 내일 밤 해당 장소와 시간에 대규모 불법 무기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기동 타격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서희화는 차가운 눈으로 작전 상황판을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민혁이 윤태수를 제거하려는 것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려 할 줄은 몰랐군요.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어리석은 사람, 자신이 파는 무덤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인 줄도 모르고 다음 날 밤 인적이 드문 국도의 외딴 고갯길. 어둠 속에서 한 상무와 그의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도로 한가운데에 고장난 덤프트럭을 세워 길을 막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사냥감을 기다렸다. 모든 것이 강민혁이 지시한 대로였다. 얼마 후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서서히 다가왔다. 검찰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세단이었다.
한 상무의 눈이 번뜩였다. 준비해라. 신호에 맞춰 움직인다. 세단이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 도로 양옆 숲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차량 2대가 뛰쳐나와 세단의 앞뒤를 완벽하게 막아섰다. 한 상무의 팀원들이 총을 든 차에 순식간에 세단을 포위했다. 꼼짝마차에서 내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세단 안에서는 겁에 질린 검사들이나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차 문이 열리며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총을 겨누며 뛰쳐나왔다. 그들은 서희화의 팀원들이었다. 함정이다. 한 상무가 소리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돌변했다. 갑자기 사방의 숲속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다. 동시에 도로의 양쪽 끝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검찰의 기동타격대 차량들이 굉음과 함께 달려와 퇴로를 막았다. 확성기를 든 한지훈 검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너희들은 모두 포위됐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라. 한 상무와 그의 팀원들은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때 한지훈 검사가 한 상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장치에서는 바로 몇 시간 전 강민혁이 한 상무에게 내렸던 지시 사항이 똑똑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어야 하고 증거도 남기면 안 된다. 현장에 이걸 남겨도 헬레나가 한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다. 서희화의 팀이 실시간으로 도청하여 검찰에 넘긴 통화 내용이었다. 한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미수 현장 검거가 아니었다. 그 배후에 있는 강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 건이었다. 강민혁은 서희화를 잡기 위해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함정은 처음부터 서희화가 그의 눈앞에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였다. 그는 제 발로 그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건 셈이었다. 정의를 집행할 마지막 단두대가 이제 그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 제국의 심장부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의 발 아래 엎드린 보석들 같았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승리를 예감했다. 지금쯤 한 상무의 팀이 윤태수를 처리하고 현장에 헬레나의 흔적을 남겨놓았을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윤태수는 실종되고 헬레나는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한 상무에게서 오는 보고 전화일 것이었다. 강민혁은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다. 처리했나?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한 상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였다. 강민혁 회장, 나 한지훈 검사요. 강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당신이 어떻게 이 전화를, 당신이 벌인 작은 파티는 이제 끝났소. 한지훈 검사의 목소리에는 이 시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한 상무와 그의 팀원 전원을 증인 살해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소. 그리고 당신이 직접 생존자를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는 멋진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했고 강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불가능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어떻게 발각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 부하들이 당신을 데리러 그쪽으로 가고 있을 거요. 강민혁 씨, 당신의 오랜 통치도 오늘 밤으로 끝이요. 전화가 끊겼다. 강민혁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순간 육중한 회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검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그의 예상과 달리 그곳에는 단 한 사람만이 서 있었다. 서희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도 냉정한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심판을 주관하는 여신처럼 차갑고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내년이 꾸민 짓이구나. 강민혁이 이빨 사이로 증오를 내뱉었다.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서희화는 그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무너진 글을 내려다보았다. 강민혁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고아원에서 뒹굴던 너를 데려와서 재벌 사모님으로 만들어줬어. 세상 모든 여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줬다고 그런데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의 절규에 서희화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은혜라고요. 모든 걸 앗아간 주제에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작은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낡고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윤태수와 꼭 닮은 그러나 훨씬 더 강직해 보이는 인상의 한 남자와 그의 어린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강민혁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손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얼굴 중 하나일 뿐이었다. 누군데? 제 아버지입니다. 서희화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10년 전 JH건설의 한강대교 부실 시공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기술자 서진우. 당신은 그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끝내 모든 비리를 뒤집어 씌워 사회에서 매장시켰죠.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서진우. 그제야 강민혁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귀찮게 정의를 떠들어대던 하찮은 기술자. 그는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이듯 그를 처리했었다. 그런데 그 벌레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딸이 설마 너? 강민혁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제 본명은 서희화가 아닙니다. 서희수. 그것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내가 되어 당신의 제국에 들어가 당신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이 내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강민혁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 중 가장 하찮다고 여겼던 하나의 죄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의 심장을 꿰뚫은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집무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들이 일제히 켜졌다. 서희화의 팀이 원격으로 조종한 것이었다. 화면에서는 긴급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JH그룹 한 상무가 증인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배후에 강민혁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JH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어 강민혁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박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JH그룹 주식에 대한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JH그룹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모습을 강민혁은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그가 믿었던 돈도, 권력도, 충성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왜, 어째서, 내가 왕이었는데. 그는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지훈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 검사는 서희화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싸워온 동지에 대한 무언의 인사였다. 그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강민혁, 당신을 살인교사, 증거인멸, 뇌물공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철컥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남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강민혁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서희화는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말없이 지켜보았다.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고 무거운 허무함과 슬픔이 밀려왔다. 아래층 로비에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한때 제왕이었던 남자가 초라한 죄수가 되어 자신의 왕국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강민혁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그의 몰락을 한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했다. 제왕의 몰락, 부패 제국의 최후, 헬레나의 심판. 자극적인 제목들이 나라 전체를 뒤덮었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신화가 한 여성의 치밀한 복수극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대중은 열광하고 경악했다. 제7그룹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과거 제7그룹의 비리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진상규명을 외쳤고 한때 강민혁을 찬양했던 언론은 이제 그의 모든 비리를 앞다투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가 오랫동안 통제해왔던 세상이 이제는 그를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다. 혼돈의 폭풍 속에서 서희화는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물러났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마지막 못질이 필요했다. 강민혁의 구속은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에 불과했다. 대검찰청 조사실에서는 밤낮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살인교사라는 최악의 혐의 앞에 강민혁의 충신이었던 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한 상무를 비롯한 행동대원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강민혁의 지시로 저질렀던 온갖 더러운 범죄들을 줄줄이 불기 시작했다. 정치인, 검찰, 언론계에 뿌려진 검은 돈의 행방이 속속 드러났고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자 그에 기생하던 수많은 벌레들도 함께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혁을 배신했던 박 부회장은 그룹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것은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배에서 자신이라도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강민혁에게 쫓겨났던 김 실장 역시 검찰에 출두해 자신이 수십 년간 모아온 강민혁의 비자금 장부와 약점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그들의 배신은 강민혁에 관해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 부패한 자들이 심판대에 오르는 동안 억울했던 피해자들은 조금씩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서희화의 법률지원팀의 도움으로 윤태수는 공식적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그의 무죄를 인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서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섰다. 저는 오늘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저 혼자만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10년 전 JH건설이 만든 부실한 다리 아래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시작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한강대교 붕괴의 진실을 재수사하여 진짜 책임자인 강민혁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의 절절한 외침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에 힘입어 검찰은 한강대교 붕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강민혁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의는 더뎠지만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서희화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조용히 지휘했다. 그녀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헬레나는 다시 전설 속의 이름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한지훈 검사와 비밀리에 만나 강민혁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증거들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헬레나. 한지훈 검사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거대한 악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 역시 법의 테두리 안팎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습니다. 저는 검사님이 정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을 뿐입니다. 서희화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심판은 검사님의 몫입니다, 부디. 단 하나의 죄도 빠짐없이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녀의 임무는 단순히 강민혁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JH그룹이라는 부패의 온상 자체를 해체하고자 했다. 그녀의 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JH그룹의 불법적인 순환 출자 구조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자료를 익명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JH그룹은 수십 개의 계열사로 강제 분할될 위기에 처했다. 강민혁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은 이제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다.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서희화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녀는 다시 가정법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피고가 아닌 원고로서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이혼 사유는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았다. 피고 강민혁의 유책 및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그리고 그녀는 법에 명시된 대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했다. 강민혁의 천문학적인 재산 중 법적으로 그녀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 돈으로 평생 호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몇 주 후 그녀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서진우 정의재단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그 재단은 거대 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피땀 흘려 모은 부정한 돈으로 그와 같은 악당들을 심판하는 칼을 만든 것이었다. 복수는 그렇게 더 높은 차원의 정의로 승화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늦가을 오후 서희화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작고 낡은 묘비 앞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녀는 말없이 잡초를 뽑고 비석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승리에 환희는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 끝에 찾아온 깊은 피로감과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멀리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마치 그녀를 위로하는 아버지의 손길처럼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 법정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강민혁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혁은 예전에 오만했던 제왕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6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그는 수십 년은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강민혁의 수많은 죄목들이 하나씩 나열될 때마다 법정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주문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강민혁에게 살인교사 및 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은 엄청난 섬광과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한강대교 붕괴 희생자 유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 끝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 모습을 서희와는 법정이 아닌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모습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고 조용한 안도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10년간 그녀의 삶을 옥죄었던 복수의 굴레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JH그룹은 해체되어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져 매각되었고 강민혁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정재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세상은 헬레나라는 이름의 신화에 열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했다. 수많은 정당과 로펌, 시민단체에서 그녀를 영입하려는 제안이 쇄도했다. 그녀의 전략가 팀원은 산더미처럼 쌓인 제안서들을 들고 와 그녀에게 물었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권력입니다. 서희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헬레나는 복수를 위한 도구였고 정의를 위한 유령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서희수의 삶을 살아야죠.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세상의 관심과 명예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 10년 전 강민혁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달려온 시간은 그녀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낯선 허무감에 잠기곤 했다. 강민혁의 아내 서희화로 살았던 3년의 기억, 복수심에 불타던 헬레나로 살았던 10년의 기억 속에서 진짜 서희수의 모습은 희미해져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가끔씩 아무도 모르게 서진우 정의 재단 사무실을 찾아가곤 했다. 사무실에서는 젊고 열정적인 변호사들이 그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거대 권력에 맞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정의감과 강민혁이 남긴 부정한 돈이 만나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한 위안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서유아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인천국제공항에 섰다. 그녀는 편도 항공권을 끊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녀를 배웅하러 나온 전략가 팀원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서유아는 그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복수심에 찬 냉소도 위장된 미소도 아닌 모든 짐을 내려놓은 한 자유로운 인간의 미소였다. 아직 세상 어딘가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겠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출국장 너머의 인파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더 이상 재벌의 아내 서유화도 복수의 화신 헬레나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딸 서희수로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그 후로 헬레나라는 이름은 법조계와 금융계의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으로, 억압받는 약자들에게는 희망의 속삭임으로, 하지만 그 전설을 만들었던 한 여자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름 없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강하게 자신만의 정의를 계속해서 실현하며 살아갔을 것이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그녀의 진짜 싸움은 어쩌면 그날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었으리라.